지난 2016년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유명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를 기리기 위해 창설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과학 분야의 유력한 주제를 대상으로 저명 과학자들을 초대하여 토론하는 행사인데요. 이해에도 헤이든 천문대 관장이자 유명 물리학자인 닐 디그레스 타이슨의 호스트로 MIT 대학의 우주론 학자 맥스 태그마크, 메릴랜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제임스 게이츠, 하버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리사 랜들 등의 유명 과학자와 철학자 등이 참석하여 다음의 주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인가? 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으며 입증하기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이 시뮬레이션 이론이 현대 과학계에서 이토록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우주 컴퓨터는 존재가 가능이나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D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그 초지능편 마지막에 했던 얘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도대체 그 지구가 슈퍼컴퓨터다, 우주가 컴퓨터가 된다. 저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예. 좀 황당해도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일단 그 지구 같은 행성이나 그 태양 같은 항성이 네? 그 컴퓨터가 된다는 이야기는 컷조와 이외에도 이미 여러 가설이나 개념으로 존재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그 다이슨 스피어나 그 마트리오시카 브레인 같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최종 보스 우주 컴퓨터는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제 우주가 컴퓨터다 이런 이론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우리 우주는 그 빅뱅에 의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컴퓨터라는 얘기가 다 나오는지요? 이게 우리가 사실 우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과학 역사에서 우주론은 굉장히 다양했고, 또 우주론은 초기에는 천문학이 주체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물리학, 그것도 입자 물리학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예요. 네. 이 얘기는 물리학 서적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버스, 여자, 우주론은 놓치면 잡지 마라. 금방 또 새로운 게 나타난다. 이런 농담이 유행할 정도로 우주론은 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지나간 여자나 버스는 잡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우주론도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까? 원래 있던 얘기에 지금 우주론만 추가된 거죠. 아니 그렇다 해도 우주가 컴퓨터라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컴퓨터라는 것이 네. 사실은 인류 역사로 따지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다만 이게 지금 우리 일상을 지배하다 보니 이쪽으로 경도된 이론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요? 예. 하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 예. 이거는 예전에 다른 편에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인류의 문명과 기술의 진보가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간다면 매우 많은 무한에 가까운 정보 처리가 가능해질 때가 오겠고, 그때는 컴퓨터로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니포스트롬 교수의 주장으로 매우 유명하지요. 네, 이거는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최근에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뮬레이션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류가 이제 그런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기술을 갖기도 전에 멸망한다는 건데요. 이러면 이 가설은 성립 자체를 못하죠. 그렇겠죠. 예. 두 번째는 인류가 이제 그런 기술에 도달을 했지만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좀 낮은 얘기 같은데. 그렇죠.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거 안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세 번째는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기술을 하나도 아니고 무수히 무한에 가깝게 많은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개발을 해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무한에 가까운 우주에 살고 있을 확률이 거의 100%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기술을 갖기 전에 진짜 세상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한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다고 상정을 하면 우리는 무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리가 무한 중에 하나가 아닐 확률은 거의 0%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거는 증명하기는 어렵죠. 이게 그렇겠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게 시뮬레이션의 일부라고 해도 우리가 이것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증명을 하고 눈치를 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따라서 이게 사실상 이론이라기보다는 사변적 가설일 뿐입니다. 근데도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구체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이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주장을 하는데요. 이 세상이 컴퓨터 게임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픈월드 게임 있지 않습니까? GTA나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 같은 게임이요. 폴아웃이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은 이제 그 내가 바라보고 이제 그 화면에 표시되는 구역만 렌더링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렌더링되지 않으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은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네. 저는 이거는 그 적절한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죠? 이거 화면에 안 보이면 렌더링은 안 되니까 그 연산이 적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데이터는 그대로 차지를 해요. 그 연산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뒤돌아봐서 제가 사람이 있는 걸 봤는데 그 다시 뒤돌아봤다고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어떤 데이터는 이제 그만큼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은 뭐 미세한 그 세포부터 저 멀리 그 수십억 광년 떨어진 그 관측 가능한 다른 은하에까지 그 데이터는 공간을 차지하고 그 연산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TB의 하드디스크에 그 2TB 데이터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 내에서 우리 우주만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미래에는 엄청난 압축 기술로 압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비손실 압축의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JPG나 이제 MP3는 그 손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압축을 할 수 있지만 그 비손실은 그 아무리 압축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가 이제 비정형화되면 될수록 그 비손실 압축은 많이 압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압축된 뭐 JPG를 뭐 zip 파일 같은 비손실로 압축하면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주를 우리 우주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셀 수 없는 많은 우주요? 그거 다중우주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라고 합니다. 아,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예. 아, 이 밖에도 그 시뮬레이션 우주 추종자들은 여러 근거를 또 대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다른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빛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 빛의 속도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은 그 무한대의 연산을 막기 위해서고 또 그 시공간의 최소 단위인 그 플랑크 시간, 뭐 플랑크 길이도 그 이 세상은 그 불연속적인 디지털 세상이라는 증거라는 거지요. 좀 뭐 컴퓨터가 비트를 최소로 단위로 하듯이 이 세상의 공간 시간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 세상의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지요. 이건 듣다 보니 좀 그럴싸한 근거 아닙니까?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이것도 뭐 시뮬레이션 우주의 뭐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광속이라는 게 그 우리 차원에서는 뭐 이제 겉보기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수학계의 그 난제인 그 리만 가설이 풀리면 우주는 이제 컴퓨터 연산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 리만 가설하면 그 문제당 $100만 상금 걸려있는 그 밀레니엄 문제 중 대표 아닙니까? 이게 양자역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그 양자역학과의 관계를 뭐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이제 그 원자가 그 핵을 중심으로 이제 그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양자역학에 의하면은 그 전자의 궤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그 불확정성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리만 가설은 그 소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3, 5, 7, 11 이런 거요? 아, 예. 그 일과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 소수의 분포가 이제 불규칙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떤 규칙에 의한 분포를 가지는 것처럼 이제 보일 뿐더러 이 분포가 이 전자의 궤도 간격들을 기술하는 함수와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규칙해 보이는 양자역학의 근간은 사실 그 수학적 계산에 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주가 수학적 연산, 즉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국 저것들이 다 진짜 그 시뮬레이션 우주의 증거라는 겁니까? 아, 일단 그 닉 보스트롬의 주장은 아니고요. 네.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추종자들이 내세우는 증거들인데요. 네. 그 증명할 방법은 사실 아직 없어요. 뭐 리만 가설도 언제 풀릴지 알 수 없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뭐 설령 증명됐다 해도 이것이 바로 뭐 양자역학의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모든 걸 다 뭐 차치하고라도 뭐 설령 우리가 사는 지금이 실제가 아닌 그 영화 매트릭스 같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뭐 증명할 수 없는 세상이면 그냥 이게 뭐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신이 세상을 만든 것과 뭐 우주 컴퓨터를 만들어서 돌리는 프로그램이 우리 세상인 것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면 게임처럼 그 다시 세상을 또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게임에서 죽으면 그 리스폰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닉 보스트롬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시뮬레이션의 일부일 뿐이고요. 네. 우리가 다른 시뮬레이션도 또 똑같은 존재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뭐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면 뭐하러 무한대의 시뮬레이션 돌리겠습니까? 또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다시 태어난다. 이것도 뭐 종교 윤회 세상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저명한 분들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긍정적인 시선을 많이 보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아, 그것과는 반대로 이 이론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앞에 프롤로그에 나왔던 그 토론회 등장인물 중에서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부정적인 학자들도 있고요. 그중 뭐 리사 랜들 같은 분은 뭐 우리가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 확률은 뭐 0%라고 말합니다. 특히 뭐 또 다른 그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엉터리인데 어떻게 그 발전된 인류가
이렇게 불완전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냐며 그 지금 세상에 시뮬레이션일 리가 없다고 해요. 아, 반대 의견도 또한 많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우주가 컴퓨터인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뮬레이션 이론 외에 그 나머지 하나의 이론은 뭔가요? 이거는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과는 좀 다르게 네. 그냥 우주 자체가 일종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아, 프로그램이요? 네. 시뮬레이션 가설은 그 미래의 인류가 그 뭐 세상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우주 자체가 컴퓨터라는 겁니다. 아, 이건 더 시뮬레이션 가설보다 더 황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스티븐 울프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울프램 알파라는 검색 엔진은 아는데 그 울프램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재미난 사람인데 네. 그 원래 물리학 전공하던 천재였어요. 천재요. 예, 뭐 이 바닥에 뭐 천재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만 네. 그 뭐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던 중에 수식 계산용 그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물리학 그만두고 회사 차려가지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팔았어요. 이게 그 유명한 매스메티카입니다. 아, 천재는 천재 맞나 보네요. 뭐 사업 능력도 대단한 것 같고. 예. 이 매스메티카가 그 전 세계 대학이나 그 연구소에서 그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보니 네. 당연히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러더니 뭐 돈도 많겠다 해서 직접 자기가 새로운 종류의 과학이라는 그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써서 그 자신의 우주론을 밝혔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우주는 단순히 프로그램 몇 줄로 짜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꽤 말이 많았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쓰는 PC 프로그램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우주도 이제 어떠한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은 뭐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 뭐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뭐 단 하나의 그 근원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 생각해 오고 있고 아인슈타인도 말년에 그 단 하나의 이론을 찾기 위해 연구하다가 이제 연구했었죠. 그 많은 과학자들이 그 연구에 몰두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그 근원의 법칙이 사실 그 어떠한 로직에 의한 그 컴퓨터 코드 같은 걸로 구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이 거대하고 그 복잡한 우주가 그 단지 프로그램 코드 몇 줄로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예, 그 인생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인생 게임은 그 유명한 그 보드 게임 아닙니까? 예. 그거랑 이름이 좀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 이름을 따서 그 코네이의 인생 게임이라고 구분해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 콘웨이의 인생 게임이요? 예. 그 유명 멀티 게임인 그 데스티니 2의 설정에 나오는 예. 게임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 70년대, 그 80년대 그 뭐 베이직이나 그 어셈블리어 교재 등에도 뭐 예제 소스로 뭐 있었을 정도로 매우 네. 잘 알려진 게임인데요. 네. 사실 뭐 게임이라기보다는 그 초이값을 지정한 뒤 그냥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 3 곱하기 3의 그 모는 칸이 있고 그 가운데의 그 세포 기준으로 주변에 그 몇 개의 세포가 있느냐에 따라 이 세포의 그 다음 세대의 그 생명이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초기 세포들을 뿌려주면 단순한 이 원칙에 따라 그 세포들이 마구 증식되거나 또는 소멸되거나 하면서 무한한 패턴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다 소멸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티븐 울프램은 이 우리가 사는 우주도 이러한 단순한 법칙에 이거해서 그 세포들이 증식하듯 해서 그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즉 우주는 뭐 이러한 연산이 수십억 년 이상 뭐 돌아오고 있는 결과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 학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온갖 악평이란 악평은 뭐 다 들어먹었고요.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책이 엄청 두꺼워요. 그 뭐 1200페이지가 넘는데 1200페이지요. 예. 이 책이 나오고 뭐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뭐 악평들을 해대가지고 진짜 그 제대로 읽고 평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어딜 가나 다 똑같군요. 그 비판을 위한 비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기존 주작자가 아니다 보니 이제 기존 학계에서는 이제 좋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았지요. 그 내용도 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입증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앞에 시뮬레이션 우주랑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계 주류에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근원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저런 우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우주 컴퓨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저런 우주적 슈퍼컴퓨터의 창조주는 누구입니까? 우주 컴퓨터가 그 신도 아닐 테고 저런 엄청난 파워를 준 창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문제도 뭐 여러 의견이 있죠. 근데 일단 뭐 신일 수도 있죠. 뭐 신이 아니죠. 뭐 신이요. 예. 뭐 먼저 유력한 게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뭐 인간 이후의 존재인데, 네. 뭐 미래 인공지능, 뭐 초지능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아니면 뭐 이들이 창조한 컴퓨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결국 그 먼 미래의 인간의 후손들이 창조한 우주에 우리가 지금도 시뮬레이션으로 존재하는 거 맞나요? 아니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뭐 고차원의 뭐 문명을 지닌 뭐 외계의 존재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근데 뭐 이것도 단순히 뭐 이티 같은 외계인이 아니라 네. 뭐 알 수 없는 뭐 고차원의 기계 문명이나 뭐 신적 존재가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휴, 거기까지 가면 결국 뭐 SF의 영역이네요. 뭐 종교의 영역이거나. 그렇죠. 뭐 사실 뭐 우주 컴퓨터를 창조해 뭐 구동하는 창조자가 뭐 누구냐 그걸 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뭐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그러면 또 그 창조자를 창조한 창조자는 누구가 되며 또 그 창조자를 창조한 창조자는 또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 이론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또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또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뭐 이런 뭐 무한 루프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 뭐 이런 얘기는 뭐 끝도 없는 뭐 무의미한 뭐 논쟁이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우리의 뇌는 외부 컴퓨터로 통제되며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형태의 가설로 등장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보고 느끼는 현실은 실제일까요? 우리는 가상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 지난 편에 언급하셨던 바로 통속의 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뇌를 떼어낸 다음 그 이제 죽지 않게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통 속에 넣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뇌의 그 뭐 모든 뉴런을 그 외부 자극의 통제를 받게 연결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뇌를 떼지만 않았을 뿐이죠. 네네. 사실 그 이런 개념은 그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 우리 그 철학적 좀비 편에서도 그 유아론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신이 보는 세상만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예. 그 이러한 그 유아론과도 그 관련 있는 사고 실험이고요. 그 또한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장자의 그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 것인가, 뭐 이것과도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그 시뮬레이션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시뮬레이션 우주론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그 뭐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시뮬레이션 이론과도 그냥 바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에 관해 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가설은 1981년에 그 힐러리 퍼트넘이라는 그 철학자가 고안해낸 그 사고 실험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데카르트의 악마라고 불리우는 그 르네 데카르트의 사고 실험이 원조입니다. 데카르트. 그 나는 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말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악마예요? 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은 어떤 악마가 나타나서 내 자신의 모든 감각기관이 이 악마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즉, 내가 완전히 보고, 마시고, 먹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개입된 무엇인가에 의해 진짜가 아닌 완전히 조작된 정보를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악마를 기계로 대체하면 정말 그 매트릭스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살던 시대에는 기계, 컴퓨터 이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는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의 감각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악마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상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악마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속인다고 하면 그럼 그 주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렇게 악마가 실제의 진실이 아닌 잘못된, 거짓된 내용을 이제 제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정보는 사실이 아닌 거짓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마가 저에게 보여주는 세상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세상이라고 해봐요. 그렇다면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나는 진리라고 믿고 계속 살고 있겠죠. 해는 서쪽에서 뜨는 것이 진리라는 이 거짓된 사실을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의 진리와 내가 아는 진리가 다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과연 진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는 것만이 진리인 겁니다. 사실은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악마가 알려주는 거짓인 것인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악마가 나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 사상의 기반은 무언가를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이제 확실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의인데 이제 이거를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방법적 회의요? 예.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데카르트의 악마는 아무리 의심을 해도 결국 진실에 도달할 수 없게 되지요. 악마가 모든 것을 속인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게 역설적으로 이 사고 실험에서 하나의 확실한 더 이상 의심을 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 없는 진리요? 예. 그게 뭡니까? 악마가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통제하고 있잖아요.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나의 감각을 통제하려면은 통제할 대상인 나, 즉 나라는 게 존재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즉 생각하는 존재인 나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라는 거지요. 그게 또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논리는
이게 그 철학사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꽤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에서 그 인간 중심의 그 이성주의적 철학으로 그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한 그 저희 그 심신 이론론 그 이원론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데카르트가 인간은 물질적 신체와 정신적 영혼으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그 심신 이원론의 기반이 됩니다. 그럼 그 통속의 뇌도 이거랑 같은 겁니까? 예, 그 통속의 뇌는 그 방금 얘기했던 이 데카르트의 악마를 좀 더 그 현대적인 시각으로 그 바라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적인 시각이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힐러리 퍼트넘이 제시한 그 가설인데 그 여기서는 이제 시대가 시대다 보니 그 악마가 아닌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떤 미친 과학자가 그 사람의 뇌만을 딱 떼어내서 그 생명 유지가 가능한 통에 담아놓고 모든 뇌의 자극을 그 뇌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악마가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그 대체된 거 빼고는 같네요. 예. 그리고 그 뇌만 별도로 분리 안 했다 뿐 모든 감각이 컴퓨터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매트릭스랑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속의 뇌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 뒤에 그럼 그 통 속에 있는 뇌는 아, 나는 지금 통 속에 담겨진 뇌구나.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정말 실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뇌가 통제된 가상현실 같은 곳에 사는데 내가 지금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그 컴퓨터의 가상세계인지 알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을 제시한 그 힐러리 퍼트넘은 그 이러한 사고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화 그 매트릭스처럼 완전히 그 뇌가 컴퓨터에 의해 조작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퍼트넘은 그 우리는 나는 통 속에 뇌에 살고 있다라는 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진짜 우리가 통 속의 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퍼트넘은 통 속의 뇌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왜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오 작가님이 이 통 속의 뇌라는 이 개념을 여태까지 몰랐다고 해봐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오 작가님을 납치해가지고 뇌를 꺼내서 통 속에 집어넣고 모든 뉴런을 다 컴퓨터에 연결해서 뇌를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그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 전기 신호 8번이라고 하는 그 신호는 내가 통 속의 뇌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신호고 그 신호를 받은 이 통 속에 있는 오 작가님의 뇌는 그 받은 신호대로 내가 지금 통 속의 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받았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즉, 오 작가님은 외부 자극을 통해 내가 통 속의 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극이라는 게 외부에서 왔는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내가 통 속의 뇌인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제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을 알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또 그렇게 되나요? 좀 어려운데.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컴퓨터가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 모든 뉴런을 컴퓨터가 통제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컴퓨터가 나는 통 속의 뇌인가라는 의심을 하라고 신호를 넣지 않는 한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퍼트넘은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자신이 이 통 속의 뇌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퍼트넘의 논리는 이제 바로 반박당하게 되는데요. 오 작가님이 통 속의 뇌가 되기 전에 오늘 얘기했던 이 통 속의 뇌 개념을 알고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 작가님의 뇌를 통 속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 작가님의 뇌는 이 통 속에서 컴퓨터의 통제를 받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통 속의 뇌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했던 외부 전기신호 8번이 없어도 나는 통 속의 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 뇌가 통 속에 갇히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통 속의 뇌는 그 이전에도 얘기했던 그 유아론, 그 회의주의뿐만 아니라 그 인식론, 그 실제론 같은 이런 철학적 주제를 같이 담고 있어요.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 즉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 이런 걸 담론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게 그 현대의 그 수리 철학, 그 언어 철학 등 그 이제 분석 철학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힐러리 퍼트넘은 그 현대 분석 철학의 그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뭐 거장인데요. 그 자신은 이제 그 반회의주의적인 입장이었으므로 통 속의 뇌 그 가설을 통해 역으로 우리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 여러 곳에서 반박당하면서 결국 그 퍼트넘의 주장은 오히려 그 설득력이 없어지고 반대로 우리가 진짜 통 속의 뇌일 수 있다.
즉 우리는 어떤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튜링 테스트 반박하려고 그 중국어방 사고 실험을 제시했지만 역으로 털리고 튜링 테스트, 즉 인공지능에 힘을 실어준 사례가 생각나네요. 예, 그거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 사례로만 보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통속에 돼. 즉 다시 말하면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설득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그 시뮬레이션 이론도 이게 철학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시도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론과는 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이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장자나 뭐 데카르트, 힐러리 퍼트넘 다 철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대의 시뮬레이션 가설의 그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닉 보스트롬도 철학자 아닙니까? 스포드 대학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많은 미디어 등에서는 이 세상이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내용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미디어만 봐도 뭐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사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 보면은 또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한 과학적 증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만 가설이 증명되면 뭐 시뮬레이션 가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사실로 드러났다는 증거라는 내용도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도 이 시뮬레이션의 일부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모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세상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다.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 가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근데 이 시뮬레이션 가설도 이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일반적으로는 그 영화 매트릭스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앞서 언급한 그 이 분야의 선구자격인 그 닉 보스트롬의 주장은 그 매트릭스의 그것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 이 시뮬레이션 가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그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일명 시뮬레이션 가설은 21세기 초반 한 짧은 논문에 의해 수많은 논쟁의 화제거리가 됐는데요. 일명 세 가지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시뮬레이션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논문의 내용은 과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예. 저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러 내용을 좀 한 편에 담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자세히 그리고 이제 그때 못 다뤘던 내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편 통속의 내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뮬레이션 이론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최근 21세기 들어서 이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아, 어렸을 적에 지금 사는 세상이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꿈인가 이런 생각은 다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나만 한 건가? 일단 20세기 말인 1999년인가? 예, 그 해에 나온 영화 매트릭스가 확실히 저를 포함해서 대중적으로 이러한 시뮬레이션 세상에 대한 것을 가장 알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비슷한 내용을 다룬 영화들은 그전에도 있어 왔는데 외화 시리즈 중에 환상특급이라고 이거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 아닙니까? 최근에도 새로운 시즌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시즌은 굉장히 예전에 나온 거거든요. 흑백 TV 시절 작품이라. 아, 그때 나왔어요? 예. 오. 그래서 영상도 이게 흑백인데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에 또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어요. 제가 본 게 그건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방영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봤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과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피크닉을 가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리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아까 봤던 행동을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그러는 거지 하고 막 불안감을 느끼다가 갑자기 이제 화면이 바뀌더니 자신이 어떤 아주 작은 부스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딱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 와서는 이게 잠시 지금 기기가 고장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수리를 해요. 여자는 영문을 몰라서 이게 뭔 일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요. 이거 꿈이지요? 이게 꿈인가요? 물으니까 그 엔지니어는 아니요. 그게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크닉의 꿈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크닉, 여가 프로그램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고 있는 거고 이게 현실이고 피크닉이 꿈이란 거죠. 아무튼 이 여자는 다시 이제 꿈속으로 즉 피크닉을 하던 가상현실로 돌아가고 현실의 기억을 잊은 채로 다시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피크닉을 보냅니다. 이거 완전히 매트릭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주 어렸을 때 이거 보고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 외에도 그 영화 13층이나 그 또 다크시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 인간이 그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영화 그 트루먼 쇼 이것도 그 시뮬레이션의 한 예지요. 짐 캐리 트루먼 쇼요? 예. 그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 왠지 그 컴퓨터가 막 뇌 연결해서 그런 것만 뭐 생각하기 쉬운데 포트에 들어가 있다고 하나요? 예. 하지만 그 트루먼 쇼에서는 그 트루먼이 보는 세상은 조작된 실제가 아닌 세상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뭐 등장하는 뭐 사람들, 거기 건물,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실제인데 뭐가 시뮬레이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실제 이름과 자신의 실제 직업도 아닌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 지역도 실제와는 다르게 조작되어 있잖아요. 세트죠. 그렇죠. 일종의. 예. 또한 트루먼이 사는 세상은 그 실제 세계의 사이즈와 비교하면은 극도로 제한된 세트 공간이지만 자신은 자신이 속한 곳 그 이상으로 더 큰 세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으로 훨씬 더 큰 공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러한 트루먼소나 또 저희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뭐 미국 서부 시대나 그 고대 로마 시대를 재현한 그 테마파크를 소재로 한 영화 웨스트월드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다루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럼 그 테마파크도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 장 보드리아르라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영화 그 매트릭스 초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네오가 그 디스크에 숨겨놓은 용도로 쓰인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저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뮬라크르와 그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인데요. 그 여기서 그 이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랑스어인데 그 모방을 의미합니다. 모방이요? 예. 그리고 그 시뮬라시옹은 그 뭐 영어의 그 시뮬레이션과 철자는 같은데 그 이 책에서는 이거를 그 시뮬라크르의 그 동사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르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 시뮬라크르는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본을 모방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원본과의 연관성이 사라진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모방이 더 이상 모방이 아닌 새로운 원본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모방이 결국엔 새로운 원본이 된다? 예. 즉 그 미키마우스를 주 예시로 드는데요. 미키마우스는 원래 뭡니까? 쥐 아닙니까? 예, 맞아요. 쥐를 모방한 것이죠. 하지만 미키마우스의 이미지에서 더 이상 쥐의 이미지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안 징그럽죠? 예. 그 원본과의 연결성이 끊어진 것이죠. 아,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는 미키마우스 그 자체가 하나의 원본이 됩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닮은 뭐 모방하는 캐릭터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짝퉁 뭐 이런 애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미키마우스를 모방하는 새로운 시뮬라크르가 또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즈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실세계를 모방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원본과의 연결성이 사라진 그 자체가 원본, 디즈니랜드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디즈니랜드가 상상의 세계임을 표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나머지 세상이 현실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보드리아르는 이 세상마저 그 하이퍼 리얼이라는 그 시뮬라크르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리얼이요? 이 세상이 모방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즉 보드리아르는 사람들은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세상이 아닌 가짜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랜드의 바깥, 이 바깥의 현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마저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땅이라는 가짜, 즉 이것도 시뮬라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뮬라크인데 그것을 속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세상도 가짜인데 그 안에 또 가짜인 디즈니랜드를 보면서 그 밖은 진짜구나라는 착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듣다 보니 그럴듯한 것 같은데. 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뮬레이션 우주와는 다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도 뭐 시뮬레이션의 일종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그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답게 뭐 비판도 많이 받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난해하고 뭐 좀 이해도 잘 안 가고. 아무튼 그 영화 매트릭스를 그 제작한 그 당시에는 그 워쇼스키 형제였죠. 네. 그 워쇼스키 형제들은 그 영화 속에 그 여러 군데 그 자신들이 이 보드리아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아까 그 책 제목도 그렇고 그 삭제된 그 대본에만 존재하는 대사를 보면은 직접 보드리아르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그 정작 보드리아르는 그 영화 매트릭스를
자기 이론과 무관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깠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아무튼 뭐 다시 앞에 얘기한 그 영화들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언급한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배경이 미래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래겠죠. 그렇죠. 그래야 뭐 미래의 발전된 기술로 과거의 세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영화들의 공통점은 시뮬레이션된 가상 현실 속에 있습니다. 뭐 각종 기계 장치들로 뭐 뇌를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트루먼 쇼처럼 실제처럼 꾸민 가짜의 공간에서 가상의 세상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지요. 네. 전편에서 얘기한 뭐 통속의 뇌라든지 데카르트의 악마도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매트릭스 같은 것이 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 즉 나는 생물학적 존재예요. 지금의 세상은 현실에서 보면은 과거를 시뮬레이션한 것이고 실제 나는 미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요. 매트릭스의 네오라든지 방금 소개해드렸던 환상특급 에피소드라든지 영화 13층, 뭐 다크시티 이거 다 모두 나라는 존재는 실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이러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기계가 만들었지만 환상특급이나 뭐 13층 뭐 이런 것들은 이 시뮬레이션을 만든 것도 우리 인간이고요. 미래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이런 것일 겁니다. 나는 지금 가상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 이 가상의 세계가 끝나면 다시 현실의 나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또 다시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펼쳐진다든지. 그렇죠. 지금의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고 거기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1세기 초반부터 지금 화제를 일으킨 시뮬레이션 논쟁의 가설을 주장한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닉 보스트롬의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가설은 데카르트의 악마나 통속의 뇌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아,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2003년에 논문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가 이 논문에서 여기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논문을 쓸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당신은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과정 중이었고요. 아, 다시 생각하면 대단하긴 하네요. 뭐 저 나이 때 아직도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는 논문을 썼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철학, 과학계에 치열한 논쟁을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본인도 이렇게 뜨거운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닉 보스트롬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보스트롬의 주장은 일단 기술이 엄청 발전한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엄청 발전된 미래요? 예. 뭐 당연하겠죠. 뭐 현재 기술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류는 포스트 휴먼, 즉 탈인간 시대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이상의 존재, 뭐 AI라든지 뭐 기계 등과의 결합 뭐 이런 것을 통해 저희 지금의 시점에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뭐 특이점 편이나 뭐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 등장한 뭐 초월적 미래 인류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닉 보스트롬의 가설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포스트 휴먼들의 기술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우주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닉 보스트롬이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우주의 창조자는 뭐 기계나 뭐 AI와 융합해서 탈인간화가 된 뭐 미래의 포스트 휴먼인 거네요. 그렇죠. 일단 이 가설은 그거를 전제로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셋 중 하나는 이제 사실일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금 언급한 포스트 휴먼 시대로 가기 전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이나 뭐 여러 재해, 뭐 아니면 뭐 소행성 충돌 등등 뭐 어떠한 재앙으로 인해 뭐 인류가 포스트 휴먼이 되기 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하네요. 절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인류가 저런 포스트 휴먼 시대에 도달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다 갖추지만 정작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이러한 것을 조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후손들이 과거의 조상의 역사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과거지만 우리에게는 현재인 지금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는 미래의 포스트 휴먼들은 이러한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포스트 휴먼 시대의 주체들은 지금의 인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또는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법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뭐 복제기관 같은 게 그 뭐 윤리적 문제로 인해 뭐 법으로 금지될 수 있듯이 미래의 포스트 휴먼 사회의 그 가치관에서는 이 조상 시뮬레이션을 어떠한 뭐 윤리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 미래의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이러한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고 또한 그 수도 무한히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럼 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시뮬레이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무한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게 아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아닐 확률이 10억 분의 1이라고 주장한 거군요. 그런 거지요. 아무튼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그 매트릭스, 즉 통 속에 뇌에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가설은 그 우리가 미래에 생물학적으로 존재해서 그 뭐 뇌 같은 거에 연결하거나 해서 뭐 모든 감각을 조작해서 가상의 세계를 체험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부인 겁니다. 즉 이 세상이 닉 보스트롬의 주장대로 시뮬레이션된 우주라고 하면은 우리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 그런 겁니까? 그 우리가 그 진짜로 사람이고 뇌에 연결된 그 끝내주는 VR 장치로 가상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닉 보스트롬의 가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후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지 그 적당한 시점에 뭐 과거를 뭐 VR 같은 걸로 구현해 놓고 뭐 그들이 직접 착용해서 뭐 이렇게 뭐 게임처럼 체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의 생물학적 정신이 아니라 시뮬레이션된 정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요. 아, 그럼 그 만약 이 가설 내용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그 실체가 없는 그냥 프로그램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의식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리콘 기반의 프로세서도 원칙적으로는 의식과 같은 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예전에 그 기계 의식편에서 다뤘던 그 마빈 미스크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 말이요. 예.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그 인공지능, 초지능 관련으로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2014년에 나온 그 대표적인 저서 그 제목부터가 그 슈퍼 인텔리전스, 그 초지능 아닙니까? 당연히 이분도 프로그램이나 기계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 닉 보스트롬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은 그 처음부터 자신을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아, 실제 사람이 아닌 그 프로그램이라니. 아, 끔찍한데요? 왜요? 그 뭐 매트릭스 속의 그 노예들보다 훨씬 좋은 형편 아닙니까?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물론 이제 우리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죠. 뭐 먼 미래의 포스트 휴먼의 후손들에게 뭐 만들어진 그 어떠한 조상 시뮬레이션 속의 프로그램이죠. 뭐 돈 받고 열심히 일하고 뭐 21세기 초반에 그 유튜브라는 것이 있었다는데 이제 그거 만드는 놈들이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요. 예. 뭐 괜히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실행하겠습니까? 뭐 다 목적이 있는 거고. 뭐 우리는 이제 그것의 일부인 시뮬레이션 내에 있는 수십억 아니 뭐 그 우주 전체면은 뭐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요. 생명체가 몇 개인지 있을 테니. 아무튼 뭐 수백조 생명체 프로그램 뭐 그러한 그 게임에 나오는 NPC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그 닉 보스트롬의 주장이고 뭐 영화 매트릭스처럼 미래 생물학적 존재인 우리가 가상현실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GTA 같은 게임 하듯이 그 가상 세계를 저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래 그 레이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대로 뭐 영생을 얻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뭐 기술력만 충분하면 뭐 이렇게도 살아보고 뭐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예. 여러 그 다양한 가상 세계를 살아보는 것. 예. 아, 생각만 해도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그 완전 몰입 가상 현실, 그 완몰가 줄여서 이거 곧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빨리 오면 좋지요. 그렇죠. 다만 그 대부분 이제 그 과학 기사 등에서 이제 언급되는 시뮬레이션 가설 이런 것들 중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특히 그 내용에 닉 보스트롬이 언급되는 그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 주위에도 보면은 그 앞서 언급한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얘기를 해보면은 그 매트릭스처럼 미래에 내가 존재하고 나는 그런 VR 장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깨어난다고요? 예. 그 정작 그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가설의 본질을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이제 꽤 많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이런 거 관련 그 커뮤니티 게시판 글들을 보면은 뭐 똑같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도 뭐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고 뭐 게임 즐기듯이 뭐 시뮬레이션된 뭐 가상현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닉 보스트롬의 주장이 뭐 진리도 아니고 뭐 각자 자기만의 가설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특히 뭐 이것은 뭐 증명이 쉽지 않은 사변적 가설이라 뭐 누구나 뭐 자기만의 뭐 시뮬레이션 이론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어렸을 때나 뭐 지금이나 지금이 진짜 세상일까? 언제나 뭐 어느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다만 21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앞서 얘기한 닉 보스트롬의 가설이 화제를 불러 모았고, 그 이유가 저 세 가지 시나리오고 그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정말 알리고 싶어서고요. 이 가설은 사실 그 외국에서 굉장히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닉 보스트롬의 주장의 근거들은 또 뭐죠? 그 내용은 좀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그 다음 편에 마저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자신의 논문을 통해 제시했는데요. 이 주장은 후에 일론 머스크에게 강한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론도 많은데요. 과연 학자들은 이 가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나도 투디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닉 보스트롬이 주장하는 그 시뮬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예, 그 세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물학적 인간이 아닌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의식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했죠. 아직도 그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영 믿기지가 않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닉 보스트롬은 그 이렇게 프로그램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반은 그 기질 독립이라는 그 가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질 독립이요? 그건 뭡니까? 그 생각과 계산은 어떤 특정한 물리적 구현체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가 그 생각한다는 것은 그 우리의 그 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즉 그 뇌 형태의 이 물리적 구현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뇌가 아닌 그 다른 것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그 컴퓨터 같은 거요? 그렇죠. 그 어떠한 형태가 됐건 그 해당 기능을 그 다른 물리적 형태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그 기능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 통속의 대편에서 얘기했던 그 힐러리 퍼트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힐러리 퍼트넘의 주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 추상적인 것으로 같은 기능 작업을 수행하는 어떠한 기계, 뭐 아날로그 컴퓨터건 디지털 컴퓨터건 뭐 심지어 뭐 어떤 그 우주의 외계인의 역장, 포스필드 이런 곳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편에서 말했듯이 의식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두뇌를 필요로 하지 않고 CPU 같은 이런 실리콘으로 구성된 프로세서 형태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점에서 그 레이커즈 와일이 주장하는 내용과도 비슷한데요. 예.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이보다 후에 그 2014년 저서인 그 슈퍼 인텔리전스, 여기서 전뇌 에뮬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 생물학적 뇌를 그대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뇌 에뮬레이션이요? 예.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여기서 그 전뇌라고 하면 전기뇌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전체 뇌란 뜻이죠? 저 말 그대로 그 홀 브레인 에뮬레이션이요? 예, 맞습니다. 뭐 이름은 멋있죠. 어디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뭐 그런 것처럼. 그 이것은 그 스캔, 전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3단계를 거쳐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스캔은 그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그 뇌 지도를 그 정밀하게 만드는 거고, 전이는 그렇게 스캔한 데이터를 뉴런 단위로 재구성해서 이 컴퓨터로 뇌를 정교하게 모델링한 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구성된 그 컴퓨터를 실제로 실행을 해서 완벽히 에뮬레이션, 즉 똑같이 기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데 그 사실 저희 여러 번 다뤘던 그 마인드 업로딩과도 이제 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레이저 포팅이라든지 뭐. 예. 무튼 그 의식을 뭐 옮긴다든지 하는 그 아무튼 이렇게 그 전자 뇌를 만들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세상이 그 우리의 후손들이 만든 조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신이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닉 보스트롬은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그 기질 독립 이론을 기반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이러한 조상 시뮬레이션에 사는 우리는 이 안에서도 기술이 또 충분히 발달돼서 이 기술이 받쳐주면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시뮬레이션이요? 예. 무슨 다중우주인가요?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는 보면은 그 옛날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 좋아져서 컴퓨터 안에 가상 머신, 즉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바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왜 컴퓨터 안에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까? 이게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컴퓨터나 그 운영체제는 그 프로그램도 그 해당 컴퓨터나 그 운영체제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서로 다른 컴퓨터나 그 운영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컴퓨터를 각각 만든 뒤에 그 가상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은 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바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바용 프로그램,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설치하기 전에 그 자바 런타임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자바 가상 머신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PC,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그 윈도우용 가상 머신, 뭐 애플 그 맥 OS에서는 그 맥 OS용 가상 머신을 설치하는 것이죠. 리눅스에서는 리눅스용 그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이러한 예를 들며 컴퓨터 안에 가상 컴퓨터가 있을 수 있듯이 조상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또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개층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닉 보스트롬의 주장은 이제 굉장한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특히 전편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가능성, 이게 그 큰 주목을 받아서 정말 본인도 놀랄 정도로 이게 꼭 광범위하게 퍼지고 이게 논의가 됐어요. 더군다나 그 2016년에 일론 머스크가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분의 1이라는 발언을 하며 이 이론을 지지하는 덕에 이 가설을 옹호하는 입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컸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그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예전편 인트로에서도 언급했던 그 2016년 그 아이작 아시모프 추모 그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서 2시간 동안 토론했던 거요. 예. 거기 보면은 유명한 과학자, 뭐 철학자들도 많이 나왔죠. 2014년에 만들어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리메이크한 우주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진행자인 닐 디그레스 타이슨. 너무 유명하시죠? 예, 뭐 방송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희 철학적 좀비 편에서 언급했던 철학자 데이비 차머스, 그리고 MIT 물리학자인 맥스 테그마크와 조레 다보디, 그리고 이론 물리학자 제임스 게이츠 등등 쟁쟁한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여러 주제에 관해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어찌 보면은 당연하게도 첫 주제는 우리 우주는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게 첫 주제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에서 다른 영상이나 기사 등으로 시뮬레이션 이론 관련된 이런 미디어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우주에 어떠한 물리적인 것에 제한적인 속성들이 있고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시뮬레이터의 성능에 제한을 걸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제한과 조작을 통해 우리는 시뮬레이션된 우주에 사는 것이다, 이런 증거가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광속 불변의 법칙이나 플랑크 단위 등을 예로 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예전 시뮬레이션 우주편에서 소개드려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론에서도 조레 다보디는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 이거 스페이스십 아니고요. 카스믹 레이, 즉 우주에서 오는 광선인데, 네네. 이것들의 관측을 통해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발견할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외 리사 랜들과 맥스 테그마크는 아직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아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데이비 차머스는 우주가 본질적으로 계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의도적으로 시뮬레이션 됐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즉 저희가 우주가 본질적으로 계산적이다, 인위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시뮬레이션 됐다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결국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시뮬레이션 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지 않는 한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가설의 주창자인 닉 보스트롬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자신도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며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은 20% 이하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닉 보스트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맥스 테그마크는 닉 보스트롬의 진보된 포스트 휴먼 세대가
그 앞에서 말했듯이 시뮬레이션 안에 또 시뮬레이션 안에 뭐 또 시뮬레이션 안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 무한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반대를 했어요. 아, 그 시뮬레이션이 아닌 그 실제의 세상에서 그러한 능력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은 지나친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우주 컴퓨터가 실제로 존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리사 랜들은 그 미래의 후손이 그 과거를 시뮬레이션 할 거라는 그 보스트롬의 주장에 대해 왜 미래의 후손이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겠나? 다른 시뮬레이션 할 것도 엄청 많은데 왜 이런 걸 하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높은 종의 존재가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 중 그 닐 디그레스 타이슨과 그 데이비 차머스는 그나마 좀 호의적이었고 그 다른 토론자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특히 그 닉 보스트롬과 그 같은 스웨덴 출신이자 그 서로 상대 저서에 그 훈훈한 추천사 써주는 사이인 그 물리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자인 맥스 태그마크는 그 의외로 그 시뮬레이션 가설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짜 의외네요. 예. 그 지금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을 17%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토론에서 밝힌 입장에 비하면 좀 생각보다 높게 준 편이고요. 뭐 친한 사이니까 높게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리사 랜드는 단호하게 0%, 그리고 그 제임스 게이츠는 1%, 그리고 그 조레 다보디는 그 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예, 예. 반대로 그 진행자인 타이슨은 그 매우 높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뭐 50대 50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네네. 뭐 데이비 차머스는 42%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다운값입니다. 근데 그 재미난 것은 그 차머스는 심신 이혼론주의자거든요. 그리고 그 철학적 좀비 논증을 제시한 당사자인데 철학적 좀비 사고 실험이 사실이라면은 그 프로그램의 의식을 가진다는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혼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무튼 그 철학자답게 그 이 가설에 좀 호의적인 편이고요.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편이지요. 이것만 쭉 들어봐도 이 가설은 역시 그 과학적 가설이라기보다는 그 철학적인 것에 가까운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래도 그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그 과학적으로 증명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좀 부정적 견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 토론 외에도 저희 많이 얘기하는 그 미치오 가쿠도 이 시뮬레이션 이론에 부정적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의외인데요? 그 굉장히 그 과감한 발상의 그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미치오 가쿠도 이론 물리학자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오 가쿠는 그 현재 어떠한 컴퓨터도 그 날씨와 같은 대상에서 그 분자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분자 단위도 계산 못 하는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면 뭐 더더욱 뭐 불가능하죠. 즉 날씨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은 날씨 그 자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그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우주 그 자체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미치오 가쿠는 이전에도 그에 줘서 그 평행 우주에서 그 야코브 베켄스타인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우주 정보의 양은 우주의 크기와 같다. 우주를 서술하는 가장 작은 모델은 바로 우주 그 자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미치오 가쿠는 그 평행 우주에서도 보면은 그 컴퓨터 관련 쪽으로 좀 오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컴퓨터 관련 쪽으로는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미래의 컴퓨터를 그렇죠. 함부로 예측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의 컴퓨터의 성능으로 그 미래의 컴퓨터를 뭐 재단하는 건 좀 그렇긴 하죠. 먼 미래인데 그것도. 그렇죠. 아무튼 그 양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양자역학이 더 밝혀지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 증명된다고 하던데. 아, 그거는 그런 입장도 있고 반대로 그 양자역학이 더 밝혀지면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게 입증된다는 시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저마다 나름의 주장이 좀 다른데 그럼 그 후자의 입장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뉴욕 매거진과의 2019년 인터뷰에서 그 이 질문을 받고는 닉 보스트롬은 자신의 가설과 양자역학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시뮬레이션 이론과 양자역학은 관계가 없다고 말한 거네요. 일단 본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듯이 그 과학자들은 좀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철학자, 닉 보스트롬도 철학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을 일단 차치하고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좀 전에 얘기한 그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그 자신의 가설에 대해 그런 과학적
수준 말고 이런 메타 수준에서는 설득력 있는 반박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자신의 추론이 건전하다는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속의 내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러한 사고 실험은 사실 철학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과학적인 걸 일단 접어두고 이 세상이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닉 보스트롬의 이런 시뮬레이션 가설이 맞다고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만든 주체는 누구이며 그때의 모습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겠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데 그 바깥을 어떻게 합니까? 통 속의 뇌는 자신이 통 속의 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듯이 더군다나 닉 보스트롬 말처럼 우리는 뇌라는 것도 없는 그냥 프로그램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고서야 알 수도 없지만 알려준다고 해도 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시뮬레이션을 만든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 영화 13층이나 저번 편에서 언급했던 그 뭐 환상특급 에피소드 이런 거는 그 인류가 그런 그 가상 현실을 만들었지만 미래 인류가요? 예. 매트릭스는 기계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크시티는 그 인류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미래의 지금의 우리 모습의 인류가 만들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그렇겠죠. 뭐 영화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앞서 그 가상기계 예를 들면 그 조상 시뮬레이션 안에 조상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든 것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는 거죠. 조상 시뮬레이션 안에 조상 시뮬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조상 시뮬레이션이 만든 그 하위 조상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는 거죠. 끝이 어딘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해당 시뮬레이션의 상위 시뮬레이션은 해당 시뮬레이션의 존재들에게는 신과 같은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를 만든 창조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시뮬레이션 세상을 창조했고 해당 세상의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고 그 해당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전지한 것이죠. 다만 그 시뮬레이션은 그 단계에서만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 상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첫 단계의 조상 시뮬레이션을 만든 그 포스트 휴먼, 이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인류의 미래 진화형일 수도 있고 아예 뭐 인류는 뭐 기계와 결합 뭐 또는 아예 그냥 기계 자체로 진화를 해서 AI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외계인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포스트 휴먼들이 가장 상위 단계의 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들이 존재하는 근본적 현실 세계에 있는 신이 더 최상위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닉 보스트롬은 이것을 그 자연주의적 신개보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연주의적 신개보학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단계의 시뮬레이션에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상위 계층의 시뮬레이션.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 자신들에게는 신의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보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듯이. 현실의 종교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보상 처벌의 기준은 상위 단계의 그 시뮬레이션의 운영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연주의적 신개보학. 말 그대로 그 전능한 신도 그 시뮬레이션 단계별로 존재하는 거네요. 예. 시뮬레이션 최상위에 존재하는 포스트 휴먼이나 외계 문명이 속한 우주의 창조주가 가장 최고의 신이겠고요. 예. 진짜 신박한데요. 예. 그 시뮬레이션 우주 안에 전능한 창조주조차 끝없는 상위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발상이 말이죠. 그렇죠. 뭐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미래에서 과거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 실제 있었던 과거를 정확히 시뮬레이션 한다고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실제 있었던 과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그 아주 초기값만 설정해 놓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관찰, 구경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실제의 시뮬레이션 밖의 세상이 지금의 우리와 같은 세상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즉 실제 인간의 모습은 다르게 생겼고 뭐 정말 그 뭐 팔다리가 뭐 세네 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로봇이나 외계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몇 천만 년 전 값을 세팅해 놓고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 실행을 했다고 하면은 각각의 시뮬레이션은 조금씩 진화가 다르게 됐을 수도 있고 따라서 다른 시뮬레이션에는 인류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눈이 3개 달렸을 수도 있고 그 어떤 시뮬레이션에서는 공룡이 멸망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인류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따라서 실제 미래 인류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에 우리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세상의 2023년과 현재 우리 시뮬레이션의 2023년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이 20세기 초반부터 실행된 거라고 하면은 실제 역사는 히틀러가 승리했을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뭐 20세기 후반에 냉전 시대에 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인류가 뭐 완전히 뭐 거의 멸종했을 수도 있고요.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 있다는 게 마냥 장밋빛이 아닌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지금이 뭐 실제 세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리사랜드는 0%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도 뭐 어떻습니까? 이 가설을 주장하는 닉 보스트롬도 심각히 생각 말고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닉 보스트롬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그냥 노가리 까는 수준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뮬레이션이건 아니건 이것이 지금 저희에게는 단 하나의 현실인 거죠. 결국 다시 유아론으로 가는 건가요? 뭐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 자체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아론, 관념론적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존재하는 나만 실제하는 존재고 모든 것이 허상인 것이 바로 유아론이자 바로 이 시뮬레이션 이론 아니겠습니까? 특이점과 시뮬레이션 이론, 오메가 포인트 이론 같은 여러 메타 가설들 속에는 우주의 먼 미래에 등장하는 포스트 휴먼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과연 이 포스트 휴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트랜스 휴먼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수디입니다. 오늘은 SF 관련 미디어나 여러 특이점 관련 뉴스, 그리고 물리학이나 뭐 철학 등에서 많이 등장하는 트랜스 휴먼, 그리고 포스트 휴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아마 여러 미디어나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랜스 휴먼은 참 지겹도록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포스트 휴먼은 저희 영상에서 종종 나오는 거 제외하고 생소한 단어 같아요. 사실 트랜스 휴먼과 이 포스트 휴먼은 공통점도 많아서 이거 같은 것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휴먼은 바로 전편 영상들인 시뮬레이션 이론편에서 대충 설명을 좀 해주셨죠? 예, 닉 보스트롬의 2003년 논문, 당신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가? 여기서 주장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마지막 세 번째, 먼 미래 인류가 이제 포스트 휴먼에 도달하게 되고 뭐 별다른 제약이나 변수가 없다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리 세상을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있을 거라 주장을 했죠. 즉,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포스트 휴먼은 지금 우리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셈인 거죠. 정말 저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를 무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동시킬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데 정확히 포스트 휴먼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이 사실 포스트 휴먼의 개념은 너무 이제 사실 복합적이고 이게 뭐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게 워낙에 사변적이고 공상과학이라든지 또 철학적 담론, 미래학 중에서 이게 또 자주 언급되고 이제 탐구되다 보니 이 포스트 휴먼을 구성하는 것의 이 세부 사항은 말하는 사상가나 저자의 해석이라든지 각종 이론, 철학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참 뭐든지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용어들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딱 뭐라고 이렇게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일단 다수가 이제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포스트 휴먼의 개념은 포스트, 즉 뭐뭐뭐 이후라는 뜻의 이제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 인간 이후에 존재하는 뜻이지요. 즉 일반적으로 기술적이나 생물학적 또는 인지적 향상을 통해 전통적인 인간의 조건을 넘어섰거나 인간을 초월한 존재나 그런 실체를 보통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 휴먼이란 존재는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이해 가능한 인간이 아니며, 그래서 비인간, 탈인간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조금 내용이 긴데 SF 영화나 게임에서 적절한 예시가 있을까요? 예, 적절한 예시인 줄은 모르겠지만 일단 영화 매트릭스에 네오 있지 않습니까? 아, 네오요? 예. 네오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매트릭스 속에서만 이제 이 평범한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예. 예. 매트릭스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매트릭스 안에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속편부터 보면은 속편 후반부부터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도 기계 군단과
뭐 대결을 벌일 정도로 막 초인종 각성을 하지 않습니까? 염력 쓰는 것처럼요. 그렇죠. 막 그 기계 삥 하니까 막 멈추고.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그 현실조차 뭐 결국 그것도 이제 그 상위 시뮬레이션이 아니냐는 반론도 일부 존재합니다만, 아무튼 그 기술적 향상을 통해 뭐 인간의 범주를 초월했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스트 휴먼의 예시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네오의 정체에 관해서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또 뭐 비슷한 예로 보면은 그 2014년작 그 자니 뎁 주연의 그 영화 그 트랜센던스도 그 컴퓨터로 그 마인드 업로딩한 주인공이 그 엄청난 기술적 능력으로 막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그 우주의 웜홀을 막 생성하고 막 블랙홀에 거기다가 뭐 테스라트 등을 막 건설하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고차원 존재, 혹은 뭐 미래 인류라 설정된 그 캐릭터들도 매우 초월적인 그 뭐 포스트 휴먼의 한 형태라고 뭐 말할 수 있겠죠. 매트릭스의 네오, 뭐 트랜센던스의 그 마인드 업로딩한 주인공, 그 인터스텔라에서 그 주인공을 돕던 미지의 존재, 뭐 이런 걸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결국 말 그대로 그 인간을 초월한 탈인간적인 존재라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과 뭐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 트랜스 휴먼과는 많이 다른 개념인가요, 그럼? 일단 그 트랜스 휴먼과 이 포스트 휴먼은 그 당연히 뭐 좀 공통 분모가 존재하긴 하지만 또 뭐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트랜스 휴먼이라는 용어는 뭐 여기서 접두하는 트랜스, 뭐 즉 무언가를 뭐 이동시킨다는 뭐 이런 접두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영화 트랜스포터라든지 트랜스포머. 예, 트랜스포머도 있고. 하여튼 그 인간이 그 기술, 뭐 과학 이런 뭐 여러 가지 기타 수단을 사용해서 그 인간에게 그 정상적이거나 그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 그 이상으로 신체적, 뭐 인지적, 뭐 감각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그 트랜스 휴먼은 그 이제 그 포스트 휴먼으로 가기 위한 그 사이의 그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여기서도 또 SF에서 예시를 들자면은 그 윌리엄 깁슨의 그 뉴로맨서 이후에 나온 뭐 각종 사이버펑크물에 등장하는 그 변형되고 이제 강화된 인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애니메이션 이제 그 공각기동대의 주인공 그 뭐 쿠사나기 소령이나 그 최근에 그 뭐 비디오 게임 뭐 사이버펑크 2077에 나오는 그 뭐 여러 그 신체 강화 인물들 뭐 이런 거 말이죠. 뭔가 그 트랜스 휴먼은 그래도 그 인간이라는 그 육체적, 정신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 상태를 기술과 과학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라면, 그 포스트 휴먼은 그냥 인간 자체를 뛰어넘어 뭐 색다른 종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개념 같아 보여요. 예. 쉽게 말해서 그 뭐 트랜스 휴먼은 뭐 PC 부품이나 그 운영 체계를 하나하나 그 업그레이드하면서 발전시킨다면, 그 포스트 휴먼은 그냥 새로운 최신의 PC나 아니 뭐 PC라고 그 부르기도 힘든 그 미래의 컴퓨터로 바꿔버린다는 뭐 그런 개념 말이죠. 아, 예, 뭐 좋은 비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개념을 이렇게 더 깊게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과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뒤에 뭐 이즘이 좀 붙으면은 무슨 학설에 기반한 뭐 주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생물학적 한계를 그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 철학적 문화적 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철학적 문화적 운동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 이러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우리 자신의 진화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유전공학, 뭐 그 사이버 기술, 사이버네틱스, 그 뭐 인지 향상과 같은 그 발전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에 이제 중점을 둡니다. 유전공학, 사이버 같은 방법을 통한 그 인간 신체 인지 능력의 향상에 방점이 찍히는군요. 그렇죠. 반면 이 그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은 그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그 진보된 미래로 이동함에 따라 그러한 존재의 의미와 그 가능성, 즉 그 기계와 인간 사이의 그 모호성,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변한 인류의 변화하는 본질을 탐구를 하는 겁니다. 그 둘 다 휴머니즘이 들어가니까 뭐 결국 그 인본주의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 트랜스 휴머니즘, 그 포스트 휴머니즘 모두 그 이제 인본주의로부터 나왔는데요. 이 인본주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갓 태어난 인간을 그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 교육과 훈련이라는 그 자기 개발을 통해 그 인간이 그 스스로 그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여기서 그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 이런 인간의 자기 개발을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즉, 갓 태어난 아기가 인간 1.0 버전이라면은 뭐 PC나 스마트폰 같은 기술을 접목한 인간은 이제 버전 2.0, 거기다가 이제 더 기술이 발달해서 신체 기관 그 자체를 아예 그냥 기계로 변환하거나 또는 뭐 그 각종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뭐 기존 인간을 뛰어넘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능력을 갖췄다면은 버전 3.0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그 인본주의와 포스트 휴머니즘과는 뭐 어떤 연관이 없나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게 그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그 또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이제 구분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적과 비판적 이것도 구분이 되나요? 예, 예. 이거는 주로 그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그 뭐 기술 및 그 뭐 매체 철학 분야 공동 연구자로 있는 그 철학 박사 그 야니나로와 그리고 그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그 종교학 교수인 그 올리버 크루거 교수가 분류하는 이제 구분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올리버 크루거 교수는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독일 그 본 대학교 시절 발표한 그 2003년 논문에서 그 포스트 휴머니즘과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그 최초의 심층 연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그 2004년에 독일 종교사협회에서 이게 상도 받았습니다. 무슨 그 SF나 나올 법한 그 포스트 휴머니즘도 뭐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뭐 이런 걸로 나누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게 결국 또 이것도 철학 인문학의 영역이다 보니 이게 좀 뭐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뭐 인본주의적으로 보면은 그 전술했던 것처럼 그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인간이 그 트랜스 휴먼을 거쳐서 이제 포스트 휴먼으로 나아간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은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그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조 역할을 하다가 이 특정 시점에는 이 기술이 그냥 인간을 능가하게 되고 과학기술 그 스스로 그냥 인간 이후의 존재로 등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입장에서는 그 이러한 인공적 초지능은 그 새로운 주체로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 즉 인간을 그 극복하고 초월한 존재로 보는 거죠. 반면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냥 그 이제 인본주의의 그 사유의 틀을 비판합니다. 그 인본주의가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구별하고 규정하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인간인데 당연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 비인간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또 여기 보면은 이 반인본주의도 부정을 합니다.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아니 그 반인본주의도 있나요? 그게 뭔가요? 그 이거는 그 인간과 비인간 중 비인간을 우선시하는 게 이 반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 게임 그 폴아웃4 같은 데 보면은 네네. 거기 보면은 인간보다 그 인조인간을 더 우선시하는 둘 중에 누구를 살리겠냐면은 인조인간을 살리겠다는 뭐 이런 집단들 나오지 않습니까? 레일로드인가 그랬죠? 예. 그 뭐 이런 것처럼 그 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이런 그 인간과 비인간적 그 이분법적 구별을 이제 비판을 하고 그 새로운 주체 개념을 설정을 한 다음에 기존의 인본주의와 반인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목적인 거죠. 저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죠. 특히 그 트랜스 휴머니즘과 그 이제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서로 공통적으로 이제 결국 그 기술과 그 인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자연과 뭐 인간 그리고 뭐 신과 인간의 구별과 이제 관계가 중요시됐다면은 현대에는 기술과 이제 인간과의 구별과 이제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대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인공지능 뭐 또 그리고 로봇 등과 또 인간의 구분과 이런 여러 관계요. 네. 반면 이제 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런 기술의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과는 달리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설정하지도 않고요. 그저 주 목적은 인본주의적 관점을 배제하고 그 인간에 대한 그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며 이에 대한 미래상을 이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 구체적이지 않고 그 기술과 인간의 관계 같은 건 배제한 좀 뜬구름 잡는 철학적 이야기다. 뭐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밖에 그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의 뭐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나요? 예, 그 이 둘은 이제 모두 이제 현재적인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모두 완전한 존재 혹은 그 뭐 결여된 부분에 이제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일치하지만 그 과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 먼저 그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 트랜스 휴먼으로 바뀌는 과정을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하고 그 변화 과정이 촉발하는 뭐 사회, 문화, 정치적 변화에는 이제 무관심합니다. 이에 반해 그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인간이 그 포스트 휴먼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집단적 차원에서 바라봐요. 즉 그 트랜스 휴머니즘은 변화의 과정이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한다는 거고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하나의 종으로 보고 이 인간 하나의 종 모두가 다 탈인간화하는 그 순간에 이제 방점을 찍는 거죠. 결국 그 트랜스 휴머니즘은 개인주의적 변화, 그 포스트 휴머니즘은 집단주의적 변화, 뭐 이건가요? 예, 뭐 비슷합니다. 또한 그 이 둘 모두 인간을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일치하지만 여기서 약간 좀 근본적인 지향점은 좀 다른데요. 먼저 그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 정신을 그 생물학적 기제로 환원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그 유물론적 이론론을 지향을 하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 당연히 뭐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인간을 그 정보로 환원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좀 관념론적 이론론을 지향을 하지요. 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정신과 육체 모두를 중시하는 뭐 전체론으로 나아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아, 이론론, 이원론이 여기 또 나오는군요. 예. 자세한 것은 뭐 저희 의식 시리즈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하나씩 풀어서 트랜스휴먼에 필요한 트랜스휴머니즘의 과학 기술적 필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트랜스휴머는 먼저 그 극단적인 생명 연장과 불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게 필요하군요. 예.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그 노화 극복, 뭐 냉동 보존에 의한 불멸, 뭐 유전적, 의료적, 뭐 그 신경적, 뭐 기술적으로 하여튼 인간을 그 최적화하는 과정이 다 담겨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인간의 사이보그화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우주 공간에서의 그 인간의 그 새로운 시각과 그 새로운 삶의 형태도 확장될 것이니 우주 개발도 필수가 되는 거고, 그 결국 그 최대한 그 인간의 형태나 그 사고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주로 핵심 요소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기술적 특이점이 약간 전 단계 기술들이 필수 요소 같은데요. 예. 그럼 포스트 휴먼의 중요 기술적 필수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당연히 앞에 거보다 이제 좀 더 발전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통한 인간 육체의 극복을 필요로 하고요. 너무 많이 다룬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에 더 발전해서 기술적 특이점, 뭐 지능 폭발을 통한 뭐 인공적 초지능의 탄생을 뭐 당연히 그냥 기술적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 인공적 초지능이야말로 이거야말로 비인간 탈인간이자 새로운 종으로서의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바라는 정말 모든 것에 이게 시초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이제 바로 뭐 전능한 신에 근접한 포스트 휴머도 등장을 하는 거죠. 전능한 신에 근접한 포스트 휴먼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지능 기계들이 스스로를 이제 많이 발전시키게 되면은 바로 닉 보스트롬이 주장하는 우리의 시뮬레이션 우주를 구현할 수 있는 마치 창조주와 같은 포스트 휴먼이 되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프랭크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등장하는 폰 노이먼 로봇 우주선으로 진화한 포스트 휴먼들이 궁극에는 첨단 기술과 지식을 다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와 자원을 다 활용하고 공간과 시간도 막 조작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다중 우주의 과거 생명체를 부활 및 복원할 전능한 우주 컴퓨터를 만들 것이라 주장을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서 이 포스트 휴먼은 이 오메가 지점을 향한 우주 여정의 핵심 행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미래 진화와 운명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이점, 시뮬레이션 이론,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다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네. 아무튼 저 이론과 관련된 레이 커즈와일, 닉 보스트롬, 프랭크 티플러 모두 다 이제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을 추구한다고 이제 구분되어지고요. 또 외로도 이제 저희가 많이 언급드렸던 한스 모라벡, 맥스 테그마크, 앤더슨 샌드버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일부 겹치는 내용도 있다 보니 사실 뭐 이 두 가지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구분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뮬레이션 이론 편에서 외계인이나 뭐 다른 종과 합쳐져서 기술적으로 더 진보된 탈인간화가 진행돼도 포스트 휴먼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과 인간이 융합하여 첨단 기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생물학적 향상을 이루고 또는 뭐 기타 수단의 통합을 통해서 기존 인간 조건을 초월하는 새로운 종을 생성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다 포스트 휴먼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는 전술했듯이 일반적으로 종종 증강 또는 변형을 통해 전통적인 인간 조건 한계를 넘어서거나 진화한 개체 또는 존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융합된 종이 인간으로 간주되는 것을 넘어서 강화되거나 뭐 변경된 능력, 뭐 형태 또는 뭐 의식을 구현을 한다면은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SF에도 그런 예시가 있었나요? 예, 이거는 뭐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것이 뭐 이건 약간 스포일러긴 한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편을 보시면은 전작의 주인공, 즉 우주의 어딘가로 보내졌던 주인공 보호먼과 외계 종족의 초지능이라 할 수 있는 모노리스가 합쳐져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저희도 한번 영상으로 다뤘던 스타트렉 모션 픽처의 거의 전능한 외계 기술의 로봇 비저도 마지막에는 인간인 데커드와 에일라와 융합해서 거의 뭐 한 차원 넘는 신적인 존재가 되고요. 또한 댄 시몬스의 소설 하이페리온과
그 속편에서 그 테크노코어로 알려진 인간은 그 인공지능과 합쳐져서 그 테크노코어 헤게몬이라는 하이브리드 개체를 만듭니다. 그들은 뭐 엄청난 계산 능력과 아주 고급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집단 의식 속에 그 존재하는 개체로 묘사가 돼요. 이런 그 초지능 기기와 융합하는 예시 말고도 그 아서 시 클락의 그 유년기의 끝, 이 소설에서 그 오버로드라고 그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거 말고 그 오버로드라고 하는 그 이제 고도로 발달된 그 외계 종족이 그 지구에 와서 그 인류를 그 최종 변형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육체를 초월해서 그 집단적 그 하이브 마인드 일부가 되는 더 높은 형태의 의식으로 진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저그랑 좀 비슷한데요. 그렇죠. 이름 보면 다 거기다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 뭐 이 밖에도 그 많은 작품에 그 뭐 더 발전된 외계인과 인간과의 융화로 그 뭐 포스트 휴먼으로 진화되는 내용들이 뭐 등장을 합니다. 그 비디오 게임 그 매스 이펙트 시리즈의 그 주인공 셰퍼드도 비록 그 적이지만 은하계의 고등 기계 종족 리퍼와 마지막에 융화되는 엔딩 씬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뭐 마지막 세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 뭐 매스 이펙트도 기억에 남네요. 아무튼 그 이 트랜스 휴머니즘과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은 뭐 일반적인 정의만 말씀드리고요. 뭐 기회가 되면은 더 뭐 깊은 얘기를 뭐 나눌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결국 그 시뮬레이션 이론의 창조자인 오늘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이런 그 포스트 휴먼이 먼 미래에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 이 우주를 시뮬레이션으로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뭐 다들 속이 넥스트크만큼 이런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근데 뭐 어찌됐건 그 이제 우주가 그 뭐 양자 컴퓨터네, 뭐 프로그램이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뭐 저희도 예전에 언급했지만 이런 학자들은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각종 공상과학 작품이나 뭐 특이점, 시뮬레이션 이론, 뭐 오메가 포인트 이론 등 가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흥미로우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